여야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여야가 경쟁적으로 프레임 씌우기 전쟁에 나섰습니다. 유권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그 프레임을 서로 유리하게 설정해서 곧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 의식이 보이는데, 그런 사이에 진실은 흐릿해지고 피로감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임 싸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불거지고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아직 김웅 의원 거쳐서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이 고발장이 건네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수사 중인 상황인데, 여권은 윤석열발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권은 박지원발 게이트다,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윤석열 게이트 그리고 이제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는 이 구도는 좀 잘못 설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잘못 설정한 겁니까? 이건 양자 약간 책임이 일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선 이 사안의 본질은 아까 앵커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진실이 무엇인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당시에 총선이 있기 전에, 작년 총선이 있기 전에 현직 검찰인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국민의힘, 지금은 국민의힘, 그때 미래통합당 그랬죠? 의원인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조성은이라고 하는 분에게 고발 사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윤석열과 연결이 돼 있을 거다, 혹은 아니면 이것이 박지원과 연결이 돼 있을 거다는 저는 격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박지원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도 자체가 본질적 프레임이 아닌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승호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선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를 서로 내세우느냐가 이 프레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 먼저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을 때 그 근거들을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떤 것인가 보면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와 직책이 매우 가까웠으므로 당연히 사주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게이트고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좋다. 민주당에서 그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낮춰놨으니까, 그렇다면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지금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8월 11일 이후에도 또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심지어 조성은 씨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원장님과 원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박지원 원장과 만나기 이전에 이 김웅 의원과 텔레그램 그 다운로드를 하고 캡처를 했던 그 정황이 드러난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기준이겠느냐를 판단해 본다면, 저희는 이것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박지원 게이트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라고 시선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시죠. 예. 이게 대선 국면이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정도의 폭발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 정도로 관심도가 높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윤석열 야권의 되게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 재직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더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건 다시 이제 임승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사안은 지금 검찰이 일정 정도 사유화되었다는 의혹이 입증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의 책임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까지 다 있느냐 아니냐는 아직 의혹인 상태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을 덮기 위해 과도하게 박지원 원장을 저는 끌어들인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와 밥을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그때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제가 어떤 사람과 공모했거나 아니면 사주 받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국면이 박지원
전 원장,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이라는 제보자가 제보를 한 다음에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되려 이 사안을 흐리게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저는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겨냥한 프레임 씌우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만나서 밥만 먹었다면 저희도 이렇게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조성은 씨께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박지원 원장과 원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실수다라고 하고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에 텔레그램 전후로 텔레그램 방을 이 수십 차례 다운로드하고 캡처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지 않을 국민들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권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이 어느 정도 사유화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공수처 측에서는 이 고발장의 작성자가 김웅 의원이 아니라는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이미 검찰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작성하고 정치권 내에 이것이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단계도 저는 아직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사실로 입증된 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정황 증거나 아니면 제보자의 일관된 어떤 증언을 보면 이게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에게 전달되었고 그 내용 중에는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이 있었던 건 좀 사실처럼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이게 수사에 앞서서 결론을 좀 미리 담은 이런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이 비단 이번 대선뿐만은 아닐 겁니다. 흔히들 뭐 언제 또 비슷한 형국들이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직을 내려놓고 청년 정치인의 눈에는 이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뭔가 이 침소봉대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책임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언동을 하는 이런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서로의 주장을 좀 비하하려고 하는 모습은 좀 피로감을 주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좀 필요한 의심,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작년 4월에 정말로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좀 충격적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필요가 꽤 오랫동안 이야기되었고 그래서 검찰이 개혁된다고 믿었었는데 당시에 현직 검사가 어떤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그걸 보냈다. 그것이 아주 조직적인 것이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좀 충격적인데 개인의 충성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그렇죠.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밝혀짐에 따라 누군가가 불리하고 유리함은 있겠지만 필요한 논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좀 그것보다 더 크게 다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러한 사건의 대표적인 게 예전에 한 20년쯤에 소위 병풍 사건이라 예. 해가지고 그 사건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20년 동안 이런 문화가 참 고쳐지지 않는 건 우리 정치권이 분명히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검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을 제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정황 증거가 만을 가지고 이렇게 논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논의가 흐려집니다. 예, 메신저를 예. 공격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메시지와 관련 없는 것들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과 저조차도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은 흐려지는 것 같고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결국에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참 대선 또 이렇게 되네라는 정책과 지금 코로나 시기를 어려운데 뭐 코로나 얘기 없고 경제 얘기 없고 또 자기들 우리는 관심도 없는 저런 얘기 하고 있네라는 그런 불만 소리들이 분명히 그런 불평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시정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에서 최근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시 총장 이른바 장모 관련된 대검의 대응 문건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건이 고발사주 의혹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총장의 가족의 재판에 유리한 어떤 정보가 담긴 채로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면
이건 적절한 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확인되는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더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장모의 재판을 지원할 요량으로 이 문서가 제작되고 유포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일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건 자체를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견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권 대변인님 정도의 태도만 가져도 참 이게 협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 의원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혜련 최고위원도 오늘 말한 걸 보면은 이게 여러 정황상 봤을 때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작성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3월에 작성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식의 정황 증거들을 자꾸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 대변인님 같은 이런 합리적인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이면 저희 당이 앞장서서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죠. 저희도 검증단을 꾸렸으니까. 다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또 지시해가지고 이 문건을 만들었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랬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 전체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찰 차원에서 언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예. 마치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는 참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요, 보여주세요. 네, 프레임 싸움에 이어서 이번에는 집안 싸움입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무르익으면서 외부의 적과 싸움도 치열하지만 내부 한 지붕 아래 싸움 역시 점입가경입니다. 특히 지지율 선도를 지키려는 후보와 그리고 그 고지를 탈환하려는 추격자 간의 신경전은 치열하다 못해서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집안 싸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편의 집안 싸움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내부 집안 싸움, 한 지붕 아래 싸움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 텐데 어제 1차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또 TV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 두 후보의 내부 집안 싸움 갈등은 고발 사주 의혹, 이곳에 홍준표 후보 측 인사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이 식사 자리에 동석을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고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권지웅 대변인 어떻게 이 상황들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우선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에 있고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 다시 반전을 꾀할 거냐가 핵심일 텐데 양 후보의. 근데 당분간은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제도 사실은 며칠 전의 일이긴 한데 어떤 이제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정황은 기술이나 이런 산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이긴 했으나 사실은 부적절한 말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반전해서 올라가야 될 시기인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홍준표 후보는 추격자여서 그런지 좀 가볍게 계속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무언가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대응은 저는 이건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를 제보하는 과정에 거기에 한 명 더 있었다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고발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당시에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그랬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라고 반박하면서 약간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되려 이 사안은 원래 이 사안 자체도 윤석열 후보에게 별로 좋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되려 또 신뢰를 잃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너무 정말 싸움이 치열하다 보면 네. 격앙되고 그러다 보면 이 집안 싸움이 독이 돼서 정작 본선 무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그러지 않길 그 당원들이 바라지만 이게 그렇게 제어되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그때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로를 좀 잘 감싸면서 혹은 아니면 나머지 당원분들이 그걸 포괄하면서 넘어가야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임승호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도 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게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후보 간의 치열한 다툼이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특정 후보나 캠프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모든 후보나 캠프가 오늘 이준석 대표도 말한 것처럼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의혹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는 분명히 보여야 될 테고 경고장 하나씩 오늘 들었잖아요. 경고장 하나씩 옐로 카드 하나씩 드렸는데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좀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해야 된다. 또 의혹 제기가 사실인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또 쿨하게 잘못했다. 이건 사과하겠다라는 네. 태도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상관없이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당 내 구성원들끼리 상처를 주고 하다 보면은 이 당내 갈등이라는 것이 심각해지면 이것은 민주당, 국민의힘 갈등뿐만 아니라 당내 갈등이 심각해지면 굉장히 그것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지웅 대변인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그 얘기하셨는데 네. 민주당은 그야말로 한때 명락대전이라고 불렸던 그 치열한 집안 싸움이 이제 거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 간에 뭐 네거티브 중단 선언도 했었고 뭐 협약식도 했었고 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막판에 절정을 향해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고 이 명명된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한 공세가 국민의힘 쪽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후보 경선 1, 2위 간의 현재 다툼, 이 형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이낙연 후보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분명히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재직 당시에 이 1,100배에 가까운 이익을 특정 소수의 인원만 이익을 노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사과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점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합리적 비판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기준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사건에 이재명 지사의 이권 개입이 있었냐, 이재명 지사의 관계자의 입김이 있었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또 합리적 의심의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후보는 이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검증을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권지웅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이 사안들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약간 잘못 호도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특히나 이렇게 목이 좋은 곳은 이익이 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보통 민간이 다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것을 일정 정도 공공이 가져오게 하는 시도였는데 근데 공공이 전체 사업을 관장했던 게 아니라 공공이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민간이 함께해서 컨소시엄을 꾸리게 했던 건데 그 컨소시엄 단체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업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선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업체들을 막 하나하나
뽑아서 묶어놓은 게 아니라 그 묶음별로 경쟁을 해서 예. 한 묶음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건 이제 민주당 경선은 호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네.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그 표심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원팀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로 몰아주실지, 아니면 그래도 이낙연 후보의 조직력이 강세고 이낙연 후보의 결기를 좀 드러내는 쪽을 지지해 주실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자 누구 할 것 없이 2030의 표심을 얘기합니다. 2030의 마음을 과연 사로잡을 수 있을지가 승패를 가를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꼽고 있는데 특히 뭐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MZ 세대의 마음을 사면서 본인의 뭐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그걸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또 각 진영의 후보들이 2030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좀 사는데, 두 분께서 2030에 해당되시잖아요. 좀 팁이라고 할까요? 힌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모신 김에. 네. 이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전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저는 이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 곳, 사랑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하기에, 그리고 먹고 살기에 그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 더는 국가가 뭘 해주겠다, 일괄적으로 뭘 해주겠다 보다도 욕구 기반해서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게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다양함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려고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마도 마음을 사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이번엔 임승호 대변인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냥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저는 뭐 정책적인 것보다는 첫 번째로 자기 반성을 하는 측면을 보여주면 굉장히 그것은 또 2030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허물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잘못 없다.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라는 식으로 나오면 2030들은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 부분은 잘못했다. 앞으로 유의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2030 세대들은 저런 정치인이 있어라고 재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네.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부메랑처럼 자신의 말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 그 지지율은 굉장히 빠르게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마시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빙빙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당의 뭐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 같은 경우에도 솔직함에 있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그런 2030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어떤 빙빙 돌려서 말하고 그냥 미사여구만 하는 그런 정치권, 소위 말하는 여의도 언어에 많이 지쳐있는 2030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시라라는 조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즉흥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랬음에도 이렇게 막힘없이 술술술 얘기가 나온 거는 그만큼 평소의 지론이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 대권 주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권지웅 전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